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NG생명과학의 홍지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오테크놀로지 개요 전반적인 걸 갖다가 잠깐 해서 깊이는 별로 없이 그냥 개념적인 거 주로 하는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다음 이게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요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테크놀로지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제일 많이 바이오텍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리커미넌트 프로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리커미넌트 프로테인은 대개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를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딜리버리가 편치 않기 때문에 요 딜리버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연계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리서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테러피틱 앤티바디, 그 다음에 물론 바이오텍하고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지만은 직접적인 관련은 좀 더 있는 드럭 디스커버리 앤 디벨롭먼트. 드럭 디스커버리 앤 디벨롭먼트는 이 약을 개발하는 건데, 이 드럭하고 바이오파머스카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드럭은 케미칼 드럭, 스몰 몰레큘러 드럭이라고 그러고, 바이오파머스카이나 프로테인 드럭 이런 거는 다 단백질 제제, 아니면 백신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 스몰 몰레큘은 합성의약품이지만 이것도 앞단계에서 많은 바이올로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요새 소위 얘기하는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바이오인포메틱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드럭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한 그런 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바이오테크놀로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드럭을 개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잘하기 위한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이런 것들이 요새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하고, 트랜스지닉 플랜트, 트랜스지닉 애니멀 이런 거는 요새 흔히 얘기하는 GMO에 대한 얘기는 잠깐 하고, 진 테러피, 셀 테러피, 바이오테크놀리스트, 메타볼릭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컨셉만 얘기를 하면은 되게 2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바이오테크놀로지 개요는, 바이오테크놀로지의 기원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듯이 어떻게 보면 1857년이나 1856년이나 옛날 우리 옛날 유니스트 영화 보면은 옛날 고대 다른 포도를 빌려가면서 포도주를 담고 이런 영화도 생각이 나는, 날씨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옛날 포도주 담글 때부터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원을 물론 이게 들 수가 있죠. 근데 그때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무조건 포도를 발로 밀려가서 이제 포도주를 담고 했었는데, 그런 발효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사실은 1857년에 이제 파스텔에 의해서 처음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발효라든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정립되기 시작한 게 이제 1857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포도주라든지 이런 게 좀 그거 하셨고, 이 컨벤셔널한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뭐냐면은 그러한 발효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용매라든지 유기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에탄올도 물론 발효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부탄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기용매, 그 다음에 유기산, 아세틱 애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대에는 이제 석유화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유기용매라든지 유기산은 석유화학에 완전히 밀렸죠. 왜냐면은 이 바이오테크놀로지는 굉장히 다이유탄 프로세스,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물이고
그 안에 미생물이 조금 자라고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프로덕트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이류트가 된 그러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유기 용매라든지 유기산 이런 것들은 목단 성급하게 밀려서 이제 그 생산을 못했고 1940년대 이제 그 플레밍에 의해서 페니실린이 발견이 됐고 그에 의해서 이제 페니실린 항생제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항생제가 발효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요. 이러한 항생제는 이제 케미칼 합성에 의해서는 워낙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항생제는 이제 오로지 발효에 의해서 생산이 됐는데 요새 항생제는 다 페니실린 G나 세팔로스포린 C를 갖고 다 모디파이해서 그러니까 발효하고 케미칼 신테시스가 합쳐진 그러니까 모디파이드 항생제가 이제 요새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그 원료는 아직까지도 발효에 의해서 생산되는 뭐 페니실린 G라든지 뭐 세팔로스포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케미칼 합성에 대한 것도 물론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항생제 원료는 아직까지도 발효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라든지 비타민, 효소는 대개가 단백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합성할 수는 없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비타민도 뭐 비타민 C 같은 거는 반 발효, 반 합성이죠. 마찬가지에. 비타민 B12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합성이 안 되니까 발효에 의해서는 생산이 되고 아미노산도 합성하는 것보다는 이게 발효에서 하는 게 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핵산, 뉴클레이 애시드가 우리 소위 말하는 도미료죠. 이 핵산 같은 것도 합성보다는 발효가 훨씬 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로 발효하고 합성이 반반씩 아니고 몇 퍼센트가 몇 퍼센트. 그 원료는 발효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합성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들이고 알코올도 소유화해서 만들고 훨씬 싸지만 사람이 마시는 거기 때문에 발효에 의한 알코올을 마시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컨벤셔널한 바이오테크놀로지는 합성에 의해서 만들기 어려운 이러한 것들만 이제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바이오테크놀로지고 뉴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73년에 제조업 DNA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1950년대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그 이전에 우리가 휴먼 그로스 hormone 그러면은 키 작은 애들은 절대 크지가 않죠. 오로지 휴먼 그로스 hormone 주사를 맞지 않으면은 키가 안 크죠. 왜냐하면 그 외선증 환자들은 어렸을 때 뇌를 다쳤다든지 무슨 연위에서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성장 호르몬 결핍에서 절대 키가 안 크는데 이런 사람들 식욕폭은 옛날에는 시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아이솔레이션하고 그런데 정제해서 맞았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문제가 많이 생겼겠죠. 그 유명한 크론스페스트 약호흡병.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광우병 비슷한 거가 이제 불순물,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불순물에 의해서 이 사체에서 분리한 성장 호르몬을 맞고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이프티 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근데 절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었죠. 그런데 73년도 제조업 DNA 기술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서 그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갖다가 자율자재로 미생물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인터페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터페론은 50년대 발견됐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자 치료하는 데 쓰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인터페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백질을 갖다가 대장균이나 이스트 아니면 동물세포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세이션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리커버넌트 DNA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단일 클론 항체, 세포 융합 기술, 이 두 개가 73년도, 75년도에 이제 이게 소개가 되면서 요거를 이제 이 전통적인 바이오텍이 거의 간 거고
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유전공학에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포스트 지놈 시대, 그러니까 사람 그 유전자의 모든 구조가 밝혀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까? 그거는 이제 그 파우셔널 지노믹스, 우리 그 유전자의 지금은 구조만 밝혀진 거죠. 시퀀스만. 각 유전자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이걸 밝혀내고 그 유전자의 상품인 단백질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메타볼리즘이 어떠한 연유에서 이제 우리 인체라든지 이런 거에 모든 메타볼리즘이 다 비용이 되면은 모든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신약 개발은 되게 그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타겟이 한 500개 정도에 지나지 않죠. 그 500개 정도의 타겟을 갖고 전 세계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다 지금 먹고 해서 큰 블록버스터 같은 몇십억 불 이상의 신약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 타겟이 되는 게 500개 미만이죠. 500개 미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인을 알 수 있는 타겟은 500개. 근데 이러한 그 지노믹스라든지 프로테오믹스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우리 몸의 모든 메타볼리즘이라든지 병의 원인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은 신약 개발할 소리가 많아지죠. 소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러한 모든 테크놀로지는 다 툴이지 프로덕트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신약 개발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케미칼 엔지니어나 이 바이오 케미칼 엔지니어의 그 역할을 보면은 저도 물론 케미칼 엔지니어고 바이오 케미칼 엔지니어지만 이러한 리컴비넌트 프로테인이라든지 엔지까지 이러한 것들을 상업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이런 아주 비율한 쪽도 많이 컴퓨터도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생산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케미칼 엔지니어 역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바이오케미칼 엔지니어링 교과서를 보면은 이 앞 부분은 대개 바이올로지 부분이 조금씩 소개가 돼 있죠. 림플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케미컬 서플라이스에서 프로테인이 어떻고, 링피드가 어떻고,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엔자임 키네틱스, 우리가 케미칼 키네틱스를 하듯이 여기서는 엔자임 키네틱스,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는.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엔자임 카탈리시스, 이거는 이제 엔자임을 이용한 인더스트리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메타볼릭 스토이키오메트리 에너제틱스, 이런 것들을 바이오케미스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네틱스하고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개 7, 8, 9, 10, 11, 12, 13, 14가 이제 엔지니어링에 관련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챕터 7에 보면 서브스트레이트 임플라이제이션, 서브스트레이트는 원료라고 보시면 되죠. 프로덕트 포메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키네틱스라든지 트랜스포트 피노메나, 바이오 시스템에서 트랜스포트 피노메나,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리액터, 포메터의 디자인,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은 엔지니어니까 금방금방 할 수 있죠. 인스트루멘테이션 앤 컨트롤, 프로덕트 리커버리가 분리 정제,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 트렌드 이코노믹스하고 똑같이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챕터 13, 14가 이제 믹스드 컨트에 대한 심비오시스라든지 엔카버니스트 이런 것들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런 것만 하면 다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다 커버가 됐는데, 요새 이제 굉장히 업스트림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앞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든지 바이오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피지올로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은 이 바이올로지 전공한 사람들하고 이제 거의 대등한 그러한 게 될 수 있고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슐락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컴비넌트 프로테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기회는 73년도에 이제 도입이 되었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생물이나 효모나 동물 세포를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유용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그 안에 제조합해서 이 제조합된 미생물이나 효모나 동물 세포를 만들어서 이거를 배양을 해갖고 이 단백질이 미생물 안에 발현이 되든지 혹은 바깥으로 흡수시면 되는데 어떠한 경우든 배양을 한 다음에 분리 정제를 해서 아주 필요한 제조업 단백질을 얻어서 이제 테라피틱한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포텐셜을 보면은 이게 이제 99년도 한 136억 불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언더에서 얘기돼 있고 현재는 한 230억 불 정도 되죠. 마켓 사이즈가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한 20개 정도의 그 프로테인 드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시장성이 큰 게 EPO가 되겠습니다. EPO라고 들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EPO 들어본 적 없어요? 이 얘기하는 게 다 상식적인 게 아닌데 EPO는 이런 건 다 설명하면 2시간은 상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심장 투석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히모다이아리스죠. 그러니까 심장 투석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백발백중 빈혈증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심장에서 적혈구 생성 인자가 만들어져요. 심장에서.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적혈구가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백발백중 빈혈증 환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적혈구를 성장을 도와주는 적혈구 성장 인자가 바로 EPO예요. EPO, 에리트로포아이트. 그래서 약으로 EPO 그러는데 현재 세계 시장이 한 50억 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모든 그 히모다이아리시스, 그 키드니 심장 이상 있는 사람들은 다 EPO 주사를 맞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 빈혈 환자가 되니까. 아니면은 암 환자들, 이러한 사람들도 빈혈증이 되기가 쉽죠.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없이 이런 EPO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거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합성해서 만들 수가 전혀 없는데 옛날에는 이러한 EPO를 전혀 만들 수 없었는데 그 유전자 제조학 기술에 의해서 동물 세포를 만들었어요. 이 EPO의 경우는 미생물이나 효모는 안 돼요. 왜냐하면 EPO 단백질에다가 글라이코시레이드,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붙어 있는데 이 카보하이드레이트가 그 생물학적 역사에 아주 크리티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효모는 그 글라이코시레이션이 아주 잘 안 되는 거. 효모는 조금 되는데 이게 좀 정확히 안 되고. 그래서 동물 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죠. 요새 현재 한 50억 불 이상의 그 마켓 포텐셜을 갖고 있고, GCSF는 이거 그래뉴로사이트 칼로리 스티뮬레이팅 팩터. 칼로리 스티뮬레이팅 팩터는 백혈구 성장입니다. 백혈구. 우리가 암 환자들이 우리가 그 화학요법을 받는 자들 혹은 방사선 공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대개는 다 면역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백혈구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항암 치료는 인터벌을 갖고 치료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항암제를 먹다가 한 1~2주 휴식 기간 가졌다가 또 항암제 먹고 아니면 동의원술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계속 치료를 하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죠. 면역력이 떨어져 백혈구수가 확 줄어들어서 그런 때는 이 밖에서 백혈구 증강, 백혈구 성장 인자를 넣어주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단백질인데 GCSF나 GMCSF 요거를 마시면서 화학요법 치료를 하면 훨씬 이 치료 빈도수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터벌도 줄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면역력도 증가가 되고 이 GMCSF도 마찬가지로 칼로리 스티뮬레이팅 팩터 요거는 적혈구, 요거는 백혈구 그 다음에 요거는 휴먼 그로스 호르몬 아까 말씀드린 그 외소증 환자는 절대 힘든 방법이 없어요. 휴먼 그로스 호르몬 맞지 않으면 요새 휴먼 그로스 호르몬이 한 15,000원, 2만원 갈 텐데 그걸 1년에 300방을 맞아야 되는데 한 600~700만원은 들죠. 근데 옛날에는 더 비쌌어요. 5만원, 6만원 지금 안 떨어져서
가면은 지금도 미니멈 50불 하죠. 한 그룹에. 50불 곱하기 300번 맞으면은 5, 25. 계산이 잠깐 안 되는데. 이것도 휴먼 그로스 호르몬이 오로지 치료약이기 때문에 요거를 대장균에서 만들어갖고 하는 있죠. 그 다음에 인터페론 알파, 인터페론 베타. 인터페론은 옛날부터 50년 전부터 알려졌지만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을 때 이 길대에서 다 만들어 쓰고 있죠. 인터페론 알파는 적어도 한 15% 이상의 마켓을 갖고 있고, 인터페론 베타는 이것도 한 15%, 15%, 이거 15%. 그건 말이 안 돼요. 15%, 한 15%, 15%. 그 다음에 인슐린도 옛날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대기 췌장에서부터 분리 정제로 사용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새는 대장균에서 이제 만들어갖고 다 쓰죠. 그 다음에 제주와 비형 감염 백신. 옛날에는 혈장에서 분리 정제로 사용했죠. 근데 여러 가지 세이프티 문제가 있는데 요새는 이스트 발효에서 만들어냈죠. 한 145불 정도, 90불. 지금 한 230, 255불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죠. 요거는 그냥 한번, 그러니까 이 바이오파머스티칼 중에서 탑20 바이오파머스티칼, 제일 매출이 많은 거. 여기 프로크리트는 암젠 제품인데 27억 불 팔리고 2000년인데. 에포젠도 암젠포젠도 둘 중에 하나는 유럽에서 팔리고 하나는 미국에서 팔리고 하나는 라이센스 아웃한 거니까 만든 회사는 암젠인데 19억 불, 합쳐서 47억 불이죠. 그 다음에 슈가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한 60억 불 정도 시장이 되잖아요. 요거 아까 얘기한 빈혈증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뮤코젠, 요것도 암젠 제품인데 GCSF 약 12억 불 정도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쭉 해서 대개 20억 불에서 한 2억 불 정도의 그거를 갖고 있는데 요거는 같은 제품이니까 앞에서 말하는 거는 합산한 거고 요거는 회사별로 다 따로 얘기하는 거죠. 한 거가 되는데 콘텐츠알이 이렇게 크다 이렇습니다. 암젠 같은 회사는 제 기억에 81년 정도가 2년도에가 설립된 회사. 그러니까 옛날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벤처 회사로 벤처 회사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아주 큰 파머스티칼 회사가 됐죠. 근데 품목은 거의 두 가지 정도가 거의 메이저였죠. 아까 얘기한 메리트로프하고 EPO하고 GCS하고 두 가지. 진행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76년도에 설립됐지만 지금 이제 암세지 사실 더 크죠. 그래서 이제 탑20 그 바이오파머스티칼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조금 흥미 있는 얘기인데, 요 리컴비넌스 프로테인하고 전통적인 바이오텍에 의한 산물이랑 가격 비교를 보시면은, 요쪽이 가격이죠. 이 US 달러 per 그램, 1g당 몇 분냐. 그 다음에 이쪽은 annual production, 1kg, 전 세계 컨삼션을 커버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에탄올 같은 거는 $0랑 마찬가지죠. 제로 그램당으로 따지면 페니실린이 그램당 한 10센트, 라이신 이거 아미노산이죠. 라이신은 그램당 0.01. 이게 이제 컨벤셔널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산물들이죠. 플라스마 휴먼 시럼 아이오닉 요게 한 7, 8불 per 그램. 그 다음에 제조합 단백질 아까 얘기한 리커미넌트 프로테인 중에 제일 싼 게 휴물린, 인슐린이죠. 휴먼 인슐린이 그램당 한 500불, 600불, 그램당. 그 다음에 모노크로널 앤티바디는 대개 오더러브 10,000불에 그램당. 그러니까 이 허세핀이라는 게 이제 모노크로널 앤티바디 어떤 식으로 하나고, 휴먼 그로스 호르몬은 여기 그램당 10,000불이라는데, 실제로는 한 50,000불 정도 돼요. 팔리는 가격으로. 매니팩처링이 코스트가 아니라 프라이스로, 마켓 프라이스 한 50,000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TPA는 요거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그런 건데, 혈전 방제. 요거는 지금 한 70만 불 per gram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GCS, 백혈구 성장이죠. 요것도 한 8, 90만 불 per gram. EPO는 100만 불 per gram입니다. 1g에 12억 원 정도 하죠. 왜냐하면
한 도수가 마이크로그램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마이크로그램. 한 번 만드는데 10마이크로그램이니까 10마이크로그램 만드는데 2만 원이다. 그러면은 1mg이 얼마지? 20만 원, 200만 원 되고 곱하기 그 10의 30이니까 200만 원, 2천만 원, 2억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도수가 한 10마이크로그램 정도 되고 되게 마이크로그램 단위가 되고 한 번 만드는데 그거가 대개 몇만 원 이상 하니까 제일 비싼 건 한 10만 원부터 한 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인슐린은 똑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리컴비넌트 프로테인 중에서 인슐린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별로 없고 사업성이 별로 없고 워낙 싸기 때문에. 그래서 EPO 같은 거는 뭐 워낙 비싸서. 그 다음에 이게 전 세계 아까 60억 불 정도 시장이 있다는데 한 6kg 정도 되면 전 세계를 커버하죠. 1년 동안. 애니얼 프로덕트니까. 6kg 뭐 요만큼인데. 이거를 바이오리액터로 한다는 약은 내 생각에 한 10,000리터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아요. 10,000리터 기껏하다 20,000리터. 근데 여러 회사에서 하니까 한 2,000~3,000리터 가지고 한 2~3개 갖고 회사들이 하든지. 그렇죠. 우리가 한 1,500리터. 우리는 애니얼에서 1,500리터까지 한 몇백 리터. 그런 거 갖고 그 애니얼 컨산트는 다 커버하고 전 세계 물량이 생산하는데 내 생각에 한 10,000리터 내지 20,000리터. 맥시멈 30,000리터는 되죠. 요거는 이제 그런 오더를 한번 느껴보시다 해서 하는 일이고, 이거의 이제 개발 과정을 보면 간단하다는 얘기하고, 시간상, 세계 리서치 단계에서 이거는 그게 이제 맨 처음에 DNA 시퀀스를 밝히고, 프로테인 시퀀스를 밝히고 그러면은 그 회사의 프로파일리 제품이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휴먼 그로스 호르몬 같이 20년대에 밝혀졌다든지, 인터페론 같이 50년대에 밝혀지면은 물질 스쿼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퀀스가 안 밝혀졌다든지 이러면 프로테인은 아미노산이 150개, 대개 리커버런트 프로테인은 100개 내지 200개, 맥시멈 30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된 프로테인이죠. 그런 것들의 시퀀스가 완전히 안 밝혀졌으면 밝혀낸 사람이 임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질 스쿼드를 낼 수 있지만, 물질 스쿼드가 없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휴먼그로스호르몬 같은 경우는 물질 스쿼드 클레임하기가 어렵지. 옛날부터 다 알려져서 시퀀스까지 알려졌으니까. 그런 것을 만드는 방법과도 특허를 걸어서 하지만, 지금은 대개 특허들이 많이 끝나서 되게 누구나 하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하려면 처음에 리서치 단계에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을 어디에다 할 것인가, 미생물 대장균에 할 것인가, 이스테 할 것인가, 동물 테스트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죠.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을 하고 나서는 이게 DNA 시퀀스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그 단백질, 프로덕트에 대한 분석 방법이 굉장히 좀 티디어스 아니고 케미칼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백질의 퓨리티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전기 연동이라든지 팩트러링 렉터, HPLC 이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 생물학적 역사는 굉장히 티디어스해요. 일주일 걸리는 것도 있고 이런 분석 방법을 다 셋업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연구를 해야 되고 발효, 포멘테이션 프로세스 데벨롭먼트 해야 되고 분리 정제, 프로테인은 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포뮬레이션, 제제 만들어서 파이널 완제, 주사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제, 단백질의 안정화, 스테빌라이즈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연구하면서 나온 단백질에 대해서 캐러파이레이션을 다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내추럴 프로테인하고 똑같은 건데 시퀀스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퓨어리티, 그 다음에 임퓨어리티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된 미생물은 미생물, 동물세포, 동물세포 요거를 갖다 셀뱅크라고 하는데 셀뱅크를 다 캐러파이레이션 해야 되니까 지네티컬리 스테이블하냐 아니면 한 몇 번 생산하다 보면 이게 변해가지고 이상한 거를 만들어내지 않나 이런 거를 같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대한 인터사이즈 다터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밸리데이션을 해야 돼요. 분석 방법이 아주 로버스틱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업을 해야 되죠. 스케일업이라고 하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우리 같은 한 500, 100m 스케일 아니면 1000m. 그 다음에 캐릭터라이제이션 또 스케일업 한다면 다시 해야 되고 분석 방법 밸리데이션 한다면 이제 전임상 시험을 해야 돼요. 전임상 시험은 간단히 4개도 딱 외워두면 좋아요. 우선 중요한 게 약표죠. 약표를 풀어가야 되고 독성이 어떻게 거를 풀어가야 되고 PK, 파모코키네틱스 우리 몸에 들어가서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표해야 돼요. 그래서 half-life가 어떻고 혈중으로 들어가서 맥시멈 농도의 반이 떨어지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90분, 90분 이런 걸 다 발표해야 돼요. 일반 강의는 부작용 요 4개를 딱 발표내는 게 전임상 시험이죠. 이거 한 다음에 이제 1상, 1, 2, 3, 4에서 FDA 허가를 맡아야 되죠. 우리나라 같은 KFDA. 그 다음에 이제 요 임상 시험 할 때 공장을 줘야 돼요. 공장 디자인하고 건설하고 퀄리피케이션하고 공장 프로세스를 밸리데이션 한 다음에 FDA 인스펙션 받아서 허가를 맡아야 오퍼레이션이 가능한데 이 퀄리피케이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디자인해서 공장 그 건물 짓고 이제 모든 기기들이 들어오면은 기기 인스톨레이션 할 때 IQ,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 인스톨레이션을 제대로 됐다는 거, 그 다음에 IQ, QPQ, 오퍼레이션 퀄리피케이션, 노른자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운전이 되는지 다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PQ는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우리 프로세스를 고대하고 재현해 보는 건데 풀스케일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PQ가 되고 나중에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은 풀스케일로 하는 게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간단히 개념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키 테크놀로지는 그 제조업 단백질은 아까 얘기했듯이 키 테크놀로지는 유전자 제조업 기술이죠. 요거 뭐 요새는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 다 할 수 있는 건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다 미술학을 배우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발효, 세포 배양. 발효는 되게 미세포는 발효라고 그러고 동물 세포는 세포 배양이라고 그러죠. 요거야 케미칼 리액터 하나, 바이올로지컬 리액터나 같은 거니까 조금만 다르죠. 바이올로지컬 리액터는 컨테미네이션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시닝이 잘 돼야죠. 미케니컬 시리고 더블 미케니컬 시리고 외부에서 혼입될 필요 없어야 되니까 아주 타이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테릴라이제이션 해야 되고 살균 그렇기 때문에 120도까지 올려갖고 모든 그 미디엄을 원료를 살균을 한 다음에 다시 상온으로 낮춰서 발효를 하는 그런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키네틱스가 다르죠. 케미칼 키네틱스 대신에 엔자임 키네틱스가 되고 그 다음 분리 정제 그 다음에 단백질 분석하는 거 캐릭터라이제이션 아까 얘기했듯이 퓨리티 밸리데이션하고 그 다음에 분석 방법 밸리데이션하고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클리닝 밸리데이션 의약품이기 때문에 클리닝을 잘 해갖고 클리닝을 한 다음에 이 땅모가 보존하지 않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설계 GMP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머리에 들어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전혀 소용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해할 수 있죠? 네. 유전자 제조업 기술은 우리 되게 인체 단백질이니까 되게 그 DNA 구조가 밝혀진 것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포린 DNA라든지 아까 얘기한 인터페론의 유전자 아니면 휴먼 유전자 요거를 갖다가 플라즈미드 벡터 그러니까 대장균이나 육 같은 데는 플라즈미드가 있는데 플라즈미드는 그 자체적으로 복제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플라즈미드가 있으면 요거를 잘라갖고 여기다가 포린 DNA를 집어넣고 다시 연결하는 거죠. 이런 게 다 엔자임이라는 요 자르는 것도 엔자임, 붙이는 것도 엔자임. 제조업 DNA 기술은 이런 엔자임들을 다 발견해갖고 마음대로 자르고 붙이면 하는 기술이 제조업 DNA 기술이죠. 리컴비네이션 하는 거. 그렇게 해갖고 요 유용한 유전자를 플라즈미드에 딱 붙인 다음에 요거를 대장균, 요게 이제 대장균이죠. 아니면 이스트. 대장균이나 이스트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장균이 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적당한 조건만 주면은. 요거 이제 염색체고, 이 플라스틱이 되는 거는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DNA죠. 그러니까 크로모솜 밖에 있고, 이게 자기 자체적으로 복제가 가능하죠.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배양을 하면은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죠. 요 몸체도 복제가 되면서 요것도 다 해는 두 개로 다 나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 요건데 단백질 요건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콜라이 같은 대장균 같은 건 대장균 전체 프로테인의 50%까지는 요 포린 프로테인이 차지할 수 있죠. 극단적인 경우는 요거를 그렇게 어떻게 하면 발현율을 높이느냐 이런 게 또 테크놀로지죠. 대장균 같은 건 리터당 적어도 few 그램 정도는 발현이 돼야 경제성이 대장균이거든요. 이스트나 애니멀셀 같은 건 대개 미리그램 못 오고 요게 이제 제조하면 이해되죠. 바이오나 세포배양은 제조 숙주에 따라서 바이오 수준이 달라지죠. 대장균은 제일 심플한 단백질을 만들기가 쉽고, 그 다음에 수율이 제일 높고, 생산성이 제일 높고, 반대로 약점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EPO 같은 거는 대장균에서는 절대로 못 만들어요. 왜냐면은, 이 글라이코스레이션 된 단백질, 이런 거를 글라이코스레이션도 요새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주 제대로 된 글라이코스레이션을 못 만들기 때문에 대장균 운동을 함께하죠.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단백질, 분자량이 10만, 7, 8만 이렇게 복잡한 단백질은 대장균에서는 발현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이렇게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하나다 이런 거는 됐지 몰라도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7개다. 이러면 이게 크로스링킹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복잡한 단백질은 또 대장균에서 발현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조금 나은 게 토모죠. 토모는 딱 중간. 생산성도 이 두 개의 중간이고, 글라이코스레이션도 어느 정도 되고, 이 대장균도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단백질을 분비시킬 수 있는 시크리션, 자기 몸체의 세포 앱으로 분비시킬 수 있는데, 대개는 단백질은 몽탱이로 만들어내요. 인슐린 발달해서 단백질이 변성이 돼요. 나중에 정제할 때 다시 폴딩을 시켜야 되죠. 아니 생물학적 효과가 나오실 때. 효모는 딱 중간에, 그러니까 이 단백질 분비도 할 수 있고, 생산성은 중간이고, 동물세포는 이 복잡한 단백질은 다 동물세포를 이용해야 되고, 생산성은 제일 낮죠. 아까 얘기했듯이 EPO 같은 게 대개 오더 오브 10mg per 리터. 잘 발현할 수 있는 회사는 한 100mg까지 할 수 있겠죠. 대개 에버리지 한 50mg per 리터 정도. 근데 이거는 글라이코스레이션 패턴이 아주 정확하고 제일 좋죠. 모든 모노크로나 엠파이드는 다 애니멀 세포를 이용해야 되고. 발효하고 케미컬 리액션하고 다른 게, 발효는 맨 처음에는 이 유전자 제조업 준비를 만들면은 그거를 배양해갖고 한 100개 정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100개 앰플에 담아놓죠. 그게 이제 마스터셀 뱅크라는 게 절대 변화가 안 되는 그 프로젝트가 계속 되는 한은 절대 재생이 안 돼요. 그거만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100개 마스터셀 뱅크가 있으면 각 앰플당 또 한 100개 정도를 만들어요. 그 워킹셀 뱅크라고 해요. 그러면은 100개 그러면 한 10,000개 정도 되죠. 1년에 50개를 쓴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의 영속 기간은 어떠냐? 500개. 200년 되지, 200년? 200년. 제가 대충 얘기한 거지만, 마스터셀 뱅크 100개 만들고, 워킹셀 뱅크를 마스터셀 뱅크 하나당 100개 만드니까 10,000개가 되죠. 백급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한 번 프로세싱 할 때마다 하나씩 깨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ml 정도로 시작을 하죠. 1ml 내지 5ml. 그러면 이 바이오 리액션은 축차적으로 이렇게 증폭해 가야 돼요. 맨 처음에 1ml 깨면 그건 한 2-30ml로 미디엄 넣어갖고 그 다음에 증폭시켜갖고 한
하루 정도 배양한 다음에 230ml를 200ml, 그 다음 뭐 200, 5도가 한 few %에서 한 10% 정도까지 10배 내지 100배를 증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한 앰플로 시작해서 갑자기 이거를 1000L 리액터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축차적으로. 그래서 시드 발효조가 쭉 이렇게 4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00L 발효조라 그러면 그 바로 전 단계는 한 50L 리액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 10L 리액터가 있어야 돼요. 10L가 아니면 한 2, 3L.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그런 게 좀 다르죠. few steps of seed 배양이 있고, mode of operation은 배치 리액션이 제일 많고, feed 배치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건 semi-continuous입니다. 미디엄을 계속해서 넣고 디스차지를 안 하는 거예요. 디스차지를. 초반에 한 1-20시간 배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컴퓨터를 투어 컨트롤해서 미디엄만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리피티드 배치는 애니멀 셀에서 많이 쓰죠. 리피티드 배치는. 배치 탈출을 쭉 하다가 한 5일 정도, 6일 정도 탈출하고 다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부를 디스차지 하죠. 그 다음에 그 프레시한 미디엄만 넣어주고, 리피티드 배치, 5번 리피트한다, 10번 리피트한다, 그런 거고요. 한 번 시드, 아까 얘기했듯이 시드 단계가 복잡하죠. 그럼 올라와서 본배양에 들어가니까 이거를 맨날 하려면 한 번 하고 또 하베스트에서 정리하고 또 여기서부터 시작하기가 어려우니까 리피티드 배치를 10번씩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퍼퓨전도 마찬가지 애니멀 셀렉션인데 프레쉬 미디엄을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피딩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프로덕트를 계속 빼주는데 필터에 의해서 애니멀 셀은 리테인이 되는 거죠. 리테인. 그게 이제 퍼퓨전 가지고. 아주 컨셉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리 정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애니멀 셀은 대개 다 시크리션돼요. 분리. 그러니까 이 셀 내에 있지 않고 밖으로 분리가 되죠. 리액터 아니지만 세포 밖으로 분리가 되고, 대장균의 경우는 대개 대장균 안에 있어요. 단백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인트라셀룰러 내에 있는 거는 센트리퓨지로 이 세포를 다 걸러서 밖으로 버리는 세포를 요게 잘못된 거예요. 슈퍼네이터니까 요 앞으로 해야 돼요. 슈퍼네이터를 버리고 대장균 세포를 획득해갖고 대장균 세포를 부셔버립니다. 하이프레셔 호모지나에서 그러니까 10,000 psi 정도를 압축을 했다가 갑자기 리리스 하면은 세포가 터져버려요. 세포가 파쇄가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발현시킨 단백질들이 이렇게 몽탱이로 나와요. 그 인프루전 라이브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는데, 그거를 센트리퓨지로 다시 획득을 한 다음에 한 두세 스텝 워시를 하면 한 60-70% 퓨리티가 나와요. 그럼 그걸 갖다가 솔리라이제이션, 태엽석기 얘기거든요. 유레아나, SBS, 그 다음에 하이 pH 이런 것들로 녹인 다음에, 그 녹인 소스를 다시 제거를 하면은 리포징이 돼요. 아까 이 단백질 내에 엄청나게 많은 포린 프로테인이 발현이 되면 그게 다 디네이처가 돼서 아무 효과가 없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녹인 다음에 다시 아주 적합한 폴딩 상태로 만들면 3차 온도가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3단계 내지 4단계 크로마토그라피 공정을 거치게 되면 아주 필요한 단백질이 없어지죠. 크로마토그라피는 대개 분자량 차이, 그러니까 사이즈에 의해서 분리하는 젤 필트레이션 크로마토그라피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언, 단백질의 이온 캐럭터에 의해서 분리하는 아이언 익스체인지가 있죠. 카타이온 익스체인지, MIN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하이드로포빅 인트레이션 크로마토그라피가 있고,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라피. 예를 들어서 엔티바디 엑셀 리액션을 이용한다. 어피니티를 이용한 정제 방법, 이런 것들로 대개 다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엑스트로셀룰, 분리된 단백질의 경우는 배양한 다음에 하베스트 셀을 다 버리고 그 배양액을 농축을 시켜갖고 또 크로마토그라피를 하면은 퓨리티가 한 99% 이상. 이거는 우리가 테라피틱 뉴스를 쓰기 때문에
적어도 99% 이상의 퓨어해야 되고 임퓨리티는 다 아이덴티파이 해야 돼요. 일부러 임퓨어한 거를 만들어갖고 그게 뭔지를 다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거 하죠. 이렇게 해서 리커버리블 프로테인을 끝났는데 거의 뭐 40분 이상 됐네요. 리커버리블 프로테인은 뭐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많이 한 거고, 그 DDS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제제는 몽땅 다 주사제가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 우리가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다 깨져버리죠. 다 소화가 되니까 아무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주사제로 쓸 수밖에 없죠. 아주 우리가 독특한 포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요 위장관을 아무 다이제스트 없이 통과한다 그러더라도 대개 단백질 제제는 분자량이 2만 대, 2만 대 낮은 게 제일 낮은 거야 물론 1000대도 있지만 분자량이 2만 대가 제일 많고 뭐 TPA 같은 거는 한 10만 대, 팩터 A 같은 것도 한 10만 대. 그러니까 멤브레인을 통과를 못하니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사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은 이제 드럭 릴리스 패턴이나 딜리버리 루트는 주사제냐, 오럴이냐, 뭐 주사주, 정맥 주사냐, 근육 주사냐, 아니면 서브큐테니어스, 요 피부 근처에 놓는 거. 그런 루트가 많고, 그 다음에 레이저 딜리버리, 코로 딜리버리 하는 것도 있죠. 코가 막힌 사람들 코 이렇게 넣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새는 또 폴마너리 딜리버리라서 폐로 흡수시키는 게 있죠. 폐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를 해갖고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요 폐로 가갖고 폐에서 이렇게 흡수가 되도록 하는. 딜리버리 루트라든지 이 릴리스 패턴은 이 노멀 패턴은 약을 한번 주사하든지 먹으면 한 6시간 만에 혈중문과 이런 거 올라갔다 쭉 떨어지죠. 요게 6시간이면 하루에 3번 맞든지 3번 먹어야 되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계속 혈중문과 유지되게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매일 주사 맞은 거를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죠. 고용물로 약품은 한 달에 한 번 맞는 것도 있고 2달에 한 번 맞는 것도 있죠. 그런 건 다 슬로우 릴리스 포뮬레이션으로 바뀌는 거죠. 서스테인 릴리스. 그런 게 이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리서치 하는 거죠. 스페셜 포뮬레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드럭 릴리스 패턴을 바꾼다든지 딜리버리 루트를 바꾸는 게 이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고, 예를 들어서 서스테인 릴리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루에 한 번씩 주사 맞은 거를 요새 이제 휴먼 그로스를 거의 매일 맞아야 돼요. 일요일에 하루 빼고 일주일에 6번씩 하면은 330번 맞아야 되죠. 그럼 애들이 집에서 맞는데 집이 없죠. 이건 허벅지를 찌르고 배도 찌르고 몸통 찌르는데 그러니까 치크기 위한 욕망 때문에 그렇게 찌르지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거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2주일에 한 번 주사를 하면 훨씬 낫죠. 그래서 요새 2주에 한 번 찌르는 주사제요. 아니면 2주에 한 번 찌르는 것을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컨트롤 프리베이스, 그 다음에 컨트롤,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럭슈에이션을 되게 컨트롤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같이 요 서스테인드 릴리스도 일종의, 요거의 부분 집합이죠. 서스테인드 릴리스, 컨트롤. 그러니까 릴리스를 컨트롤하는 제형. 그 다음에 폴마너리 딜리버리는 노케로 흡수하는 거. 인슐린 같은 거는 인슐린의 분자량이 제일 작아요. 프로테인 중에서. 제일 작은 것보다 제일 작은 거는 더 작은 것도 80%이 더 작고. 이 인슐린은 지금 이 딜리버리를 많이 인슐린을 맨날 집에서 주사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레이저 딜리버리를 많이 연마하고 폴마너리 딜리버리. 그러니까 아주 나노 파티클이나 마이크로 파티클로 만들어갖고 코로 흡입을 하면은 코 멤브레인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레이저 딜리버리. 아니면 코로에서 쭉 가고 폐로 가고 폐에서 흡수가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프로테인 조합 중에서는 인슐린이 제일 포퓰하게 많이 되고, 왜냐하면 제일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타겟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항암제 같은 거는 타겟이 딜리버리가 되는 제일 좋죠. 대개 항암제는 독성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빠지고 항암제
이상으로 대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사이토톡식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북한이가 암이 있는 부위를 딱 가갖고 딜리버리가 되면 제일 좋죠. 그런 구조를 잡고 이런 거는 이제 모노크로널 앤티바디하고 같이 묶어갖고 뭐 미사일 요법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상업화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죠. 대개 다 민간시험들이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다 바꾸면은 마켓 밸류가 굉장히 올라가죠. 마켓 밸류가. 그러니까 이 드럭도 마찬가지고 바이오파우스티카도 마찬가지고 드럭하고 바이오파우스티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럭은 스몰 모레큘 대개 분자량이 500 이하는 좋죠. 왜냐하면 500 이하래야 오럴 딜리버리가 가능하고 이 블라드 브레인 배리어를 통과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요 뇌약은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뇌는 프로텍션이 워낙 잘 돼 있어갖고 이물질이 머릿속으로 통과가 안 되죠. 혈액 말고는. 그러니까 블라드 브레인 배리어가 이제 있어갖고 대개 약물이 잘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분자량이 낮을수록 좋은데 효과가 좋으려면 모디파이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그러니까 뭐 벤젠이 잔뜩 들어간 데다가 뭐 이 펑션을 막 붙이고 그러면 분자량이 뭐 600%하고 700% 가고 그러지. 그러면 대개 딜리버리에 문제가 있죠. 오럴 딜리버리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안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 계통의 약은 뉴런계 뭐 정신병 약이라든지 뭐 알츠하이머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내일 딜리버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영향이 많죠. 그러니까 이 드럭에 대해서도 그 딜리버리 시스템을 많이 연구하고 바이오파우스티카는 더 많이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사제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사제만 하지만 매일 맞는 거를 2주일에 한 번밖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콜만 코로그니 파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벌써 다 들어서 요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도 휴먼 브로커는 인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상 이상 하고 있죠. 인상 이상. 그러면은 요 휴먼 브로커 같으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용도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뇌졸중 환자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나갔고 우리 나이 정도 돼도 휴먼 브로커는 조금씩 나오거든요. 애들보다는 물론 작게 나오지만 휴먼 브로커는 성인이 돼갖고 안 나오면 그런 역할 중 하나가 니포라이시스 효과가 있으니까 지방 분해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hormon이 전혀 안 나오는 성인은 백만이 작게 나옵니다. 니포라이시스가 안 돼갖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요 환자죠, 환자. 그러니까 근력이 없고 자꾸 지방만 쌓이게 돼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hormone 맞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 뭐 우리 같은 사람 매일 맞으라고 못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맞으라 그러면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되게 배 나온 사람들이 없죠. 왜 그러냐면 그로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리포라이시스 효과 때문에 지방 분해 효과 때문에 이 배가 안 나와요. 여자들은 남자들 한 30대 중반 되면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여자들은 한 40대까지도 그로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서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50대 가야 배가 나오고 남자들은 30대 중반 정도 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운동 많이 하든지 아니면 그런 많이 프로테인은 딜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노크로널 한 거가 순서들이 지금 제일 많이 시료가 돼 있는 순서입니다. 앞으로 요번 다음 5번입니다. 드럭 딜리버리, 드럭 디스커버리는 가장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정리하게 시작해가지고 20번이었어요. 그것도 다 이상한 말했고 그거 콘텐츠는 제일 크고 그렇기 때문에 5가지가 현실이고 6번부터는 이제 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을 했고 가르치는 이제 현재는 다 실용화가 안 되고 향후 될 거다. 그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73년도에 제거한테 입증을 하고 75년도에 세포 융합 기술에 의해서 단백질 제제들이 나오는데
2005년도에 그 세포융합기에 의해서 나온 그 항체, 다닐크론 항체는 긴 시간 동안 성공을 못했죠. 왜냐하면 요거가 이제 그 세포융합기되는 거는 우리가 그 다닐크론 항체, 이 항체, 그러니까 항원하고 이런 작용을 하는 그 항체하고 항체의 특성하고, 그러니까 항체는 대량 배양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암세하고 세포 융합을 시켜갖고 다닐크론 항체 성격도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 배양을 배양주에서 아주 어떻게든 배양할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성격을 다 합친 게 이제 세포 융합기인데, 요거에서 만드는 그 다닐크론 항체는 마우스 유래, 그러니까 G 유래 항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험 항체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몸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뮨 반응이 일어나서 부작용이 자꾸 일어나요. 자기 사람 유래의 항체가 아니라 동물 유래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체 기술이 별로 기술 못 보고 대개 진단시약용으로 사용됐어요. 진단시약. 진단시약은 그 혈액 뽑아갖고 뭐 기기나는 분석 이외에는 다 다닐크론 항체를 이용하는 분석이 있어요. 다닐크론 항체가 포도에 붙여갖고 색깔 다른 나타내게 하는 진단인데, 그 세로피식 앤티바디 때 갖고 와서 못 봤다면 그 마우스 모노크론 앤티바디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되잖아요. 그 기술이 발전된 카이모릭 앤티바디, 휴먼하고 동물하고가 짬뽕된 거, 그렇게 해서 부작용을 줄여나가다가 요새는 이제 이런 것도 거의 이제 별로 명함을 못 해요. 요새는 휴머나이즈 앤티바디 아니면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전체 휴먼 오리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앤티바디는 이렇게 Y 쉐입으로 돼 있어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하원하고 결합하는, 그러니까 그 컴플리멘터리 디터미닝 유전으로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되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카이모릭은 요 엔티젠하고 요 반응하는 쪽만 G유래고 나머지 전체 골격은 사람 유래를 다 바꾸는 거죠. 이게 카이모릭이고, 휴머나이즈 앤티바디는 전체를 다 휴먼으로 바꾸는 거죠. 요새는 요 세포 융합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항체 라이프를 이용해서 더 복잡한 얘기를 생략하고, 하여튼 요새는 다 휴머나이즈 앤티바디고, 카이모릭 앤티바디도 가끔 프로답게 있긴 있어요. 마우스도 옛날에 있고 그러긴 한데 아무래도 휴머나이즈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포텐셜은 아까 그 프로테인 제재들은 이제 한계에 왔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테인이 다 만들어갖고 살고 있으니까. 인터페론이나 뭐 팩터 A, 토피엄 치료제, 그런 거는 옛날에 다 블러드 프랙셔네이션, 그러니까 블러드를 이제 그 수혈하기 위해서 체열한 블러드를 갖고 그거를 분리 정제해서 팩터 A 만들어서 혈액형 치료제로 쓰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 리커버런스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려진 프로테인이 휴먼 테러피틱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프로테인이 알려진 것들이 거의 다 상업화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포스트 지nom 시대에 우리가 모르는 유용한 단백질이 나오면은 그때 또 굉장히 액티브할 텐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다 이제 많이 이용하고, 이제 점차 이제 새로운 단백질을 해야죠. 그리고 스피드는 옛날같이 빠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 새로운 바우스를 발표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요 프로테인 조합이 다 모노크로마 앤티바디를 다 보이고 있죠. 앤티바디는 무궁무진하죠. 우리 아까 스몰 몰레큘이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대개 인트라셀룰러에 작용하는 것들은 다 스몰 몰레큘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단백질은 포메이션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단백질 앤티바디 제형은 스몰 몰레큘은 인트라셀룰러에 타겟이 되는 거고, 앤티바디는 예를 들어서 리셉터는 멤브레인 바깥쪽에 리셉터가 있겠습니까? 리셉터를 블락하는 것은 스몰 몰레큘도 블락할 수 있지만, 이 앤티바디가 더 아주 효과적으로 블락하면서, 앤티바디는 휴먼 오리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작고 케미칼 조합보다.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제라든지 류마토id 관절염 치료제 이런 것들은
다 스몰 몰레큘로 접근할 수 있지만 라지 몰레큘로 다 접근이 가능해요. 리셉터에 대한 엔티바디. 그 다음에 우리 그 스몰 몰레큘이 다 무슨 엔자임의 이니비터 아니면 엔자임의 그 기항제 이런 거 어떤 엔자임을 그 나쁜 작용을 하는 엔자임을 블락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혹은 좋은 작용을 하는 엔자임을 더 액티비티 이네티시키는 다 스몰 몰레큘이죠.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데 똑같은 어프로치로 엑스트라셀룰러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엔티바디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엔티바디가 굉장히 더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진행된 암들 옛날에는 에리트로피오라든지 CSF 이런 걸 했지만 지금은 다 엔티바디를 해요. 거의 그렇게 해서 이제 립독산이라는 게 림프암 치료제를 이제 개발했고 허셉트는 유방암 그 다음에 레니케이트는 관절염 치료제예요. 레니케이트 같은 거는 관절염 치료제는 그 엔티 인플라메이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항염증 작용이 있어야 관절염 치료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그 어떤 단백질이 TNF 알파가 염증을 일으키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TNF 알파를 블락하는 엔티바디를 만들어서 이 레니케이드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그 자가 면역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아주 포텐셜이 제일 크죠. 요거는 두 개는 암 치료, 요거는 류마토이드 치료제로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고 2000년 현재 25% 시장이지만 요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늘어나고 현재 임상시험 중에 있는 바이오파머스까지 3,400개 가져오는 대부분이 다 모노크로나 엔티바디입니다. 현재 개발 파이프라인이 한 4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매주형은 그래도 제일 많이 팔리는 모노크로나 엔티바디제들이 퍼세틴이 한 2000ml에 한 3억 4천만 불. 요게 이제 그 유방암 치료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레니케이드가 관절염 7억 2천만 불. 기아로 수적으로 2,800만 불. 로치한테 2,800만 불, 1억 2천, 7억 2천. 금방 블록버스터가 15분 이상이면 블록버스터라고 해서 곧 블록버스터가 될 찰나이죠. 웨어프로드 이거 항응혈제 비슷한 건데 요거는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 뉴라인 우리 위치, 마우스 위치. 그래도 꾸준히 늘어서 4억 3천만 불만 됐죠. 리플잔이 림프암 8억 2천만 불. 시너지스가 요 기관지 예방적 치료제 5억 2천만 불. 금방 15분 될 거예요. 굉장히 퍼플하죠. 퍼플한 쪽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엔티바디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모레클 바이올로지 지금 아까 얘기한 항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갖고 그거를 갖다가 동물세포의 유전자 조작해갖고 동물세포에서 만들어내는 거고 이뮤놀로지 필요하고 세포 배양 그 다음부터는 다 프로세스죠. 세포 배양해갖고 단백질 분리 정제하고 분리된 그 모노크로나 엔티바디를 분석을 해서 캡사이신하고 분석 방법 배우시면 똑같이 프로테인 제제를 하고 프로테인 제제하고 요 엔티바디 제제하고의 다른점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프로테인은 5도로 10마이크로그램 했죠. 도수량이 이 엔티바디는 PU 밀리그램 내지 70mg 수요량이 몇 배? 한 1000배 되죠 거의 100배 내지 1000배 그러니까 아까 몇 번째 장이 이 표가 100만 불이고 1년 생산량이 한 6kg라고 했죠. 모노크로나 엔티바디 한 10,000kg의 생산량이 몇백 kg 정도 되죠. 월드와이드 그거를 마치면 벌써 생산량이 한 100배 정도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즈가 아까 리컴비너스 프로테인은 수백 리터에서 수천 리터가 되게 그 스탠다드 사이즈고 모노크로나 엔티바디는 10,000리터가 스탠다드 사이즈 10,000리터 내지 15,000리터 세포 배양 바이오리액터가 사이즈가 10,000 내지 15,000리터가 스탠다드 사이즈
굉장히 큰 모노클로널 앰플바디 매니팩처러는 대개 10,000리터짜리 6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보통 스탠다드입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엔지니어 역할이 더 크죠. 막말리에 비해서 리커미넌트 프로테인은 바이오케미스트가 다 돼요. 대양 미생물을 한 사람 하고 분리 정제도 바이오케미스트리 한 사람이 해도 돼요. 왜냐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모노크로널 앰플바디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훨씬 더 적합하죠. 그런 게 좀 다르죠. 특별 모노크로널 앰플바디는 아까도 이거 타이프가 생산성이죠. 보통 1g/L 정도가 스탠다드. 요거보다 못하면 요거는 아직까지는 잘 안 됐어요. 900mg/L가 되게 빽빽할 거고 보통 1g/L 되지 않는 건 경쟁력이 없는 거죠. 발열률이. 리액터 사이즈는 10,000L가 스탠다드고 칼럼 프로틴이라고 칼럼 사이즈가 한 2m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아까 리커미넌트 프로테인은 칼럼 다이아미터가 한 10cm 정도 되죠. 10cm. 제 HG, 휴먼 프로테인이 제일 버릴게요. 왜냐하면 도시가 2mg, 1mg입니다. 37cm 정도 이온 입체기 칼럼 그런 정도 됐는데 이건 양이 많으니까 보통 2m 칼럼짜리가 있습니다. 멤브레인 그냥 50%, 이거는 아마 어피니티 쓰고 그래서 그냥 프로테인, 리커미넌트 프로테인은 대개 리커버리가 정제 1분 한 10내기 20%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티피컬한 프로세스는 스테이크로 몇 단계 거친다는 거. 10,000리터 가려면 여러 단계 거쳐야 10,000리터 가죠. 프로덕션 배출 발전하고, 센트리fuge에서 세포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칼럼 크로마토그라피를 쭉 하는 거예요.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라피를 써서 50%가 될 거예요. 어피니티는 아주 선별력이 좋죠. IMC 하이드로포비 인트랙션 크로마토그라피, 애니멀 셀 컬처라면 P 바이러스 리무벌 공정이 좋아해요. 그리고 바이러스 퓨리피케이션하고 포뮬레이션하고. 이거 다 엔지니어들이 하면 좋죠. 그 다음 이제 프랙티컬한 것 중에 제일 포텐셜이 큰 게 스몰 몰레큘 나오는 시각 개발이 더 크죠. 요거 옛날에는 이게 다 지금은 바이오테크놀로지하고 스몰 몰레큘 케미칼 드럭 합성하는 합성은 단독 포션이고 이 신약 개발하는데 이만한 노력이 들어간다 그러는 건 합성은 한 요 정도고 바이오레스 요 정도 전유사하는 것처럼 PK라든지 파미코로지 이런 거 프로세스를 해서 한 10대 디스플리너리가 합쳐져 신약 개발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은 모든 테크놀로지의 조합이 돼야 합니다. 신약 개발은 스몰 몰레큘 결국은 프로덕트지만 그것도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좋은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바이오파머스티칼은 아까 얘기한 리커미넌트 프로테인이나 앤티바디는 아주 퓨어 바이오테크놀로지고 그 신약, 드러그, 합성 의약도 한 70~80%가 바이오테크놀로지고 나머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의약품 개발로 그냥 바이오테크놀로지하고 인터체인지를 하죠. 파마스티칼 리서치 이코로 바이오텍 리서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합성의약품 디스커버리는 이제 새로운 모레큘을 창출한다는 디스커버리라는 거고, 새로운 모레큘이 창출된 거를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거를 디벨롭하고 그럽니다. 개요는 드럭하는 때 미니미터 혹은 기란제가 되는 스몰 모레큘의 디스커버리하고 디벨롭. 포텐셜 아까 EPU 같은 거는 연간 5~60억불을 타니까 엄청난 블록버스터죠. 블록버스터와 바이오파머스티칼을 보면 몇 개 안 되죠. 한 20여 개 중에서 한 서너 개. 하지만 스몰 몰레큘은 정말 속한 따였기 때문에 블록버스터가 굉장히 많죠. 한 70억불 되는 것도 있고, 대개 10억불 넘는 블록버스터라고 그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거는
옛날에 조금만 제가 들어가서 시장을 개발하고 큰 나중에 멀티내셔널 파운드스타일 삼성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지금 현재 의약품 시장이 월드와이드 한 3,500억 달러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바이오파우스티칼은 한 엔티바디 포함해서 한 300억 불이고 나머지는 다 케미컬 주얼이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바이오파우스티칼이 전체 의약품 시장이 한 10%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현재는. 앞으로는 한 뭐 20%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메인으로는 스몰 모레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텐셜이 더 크다고 그러고 요 의약품, 스몰 모레큘러 디스커버리의 디벨롭먼트는 크게 나눠서 디스커버리하고 디벨롭먼트로 나눌 수 있죠. 디스커버리는 보통 2년 내지 4년 정도 걸리죠. 왜냐하면 뉴 모레큘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것도 약효가 우수하고 동성이 없고 약동력하고 체내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이 아이디어하고 부작용이 없고 아까 전임상 4가지라 했죠. 그 모든 것을 만족하는 약을 창출하는 게 쉽지 않죠. 모든 테크놀로지를 좋아하니까 한 2, 4년 정도 걸리고 프리클리니칼이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고 임상은 에버리지 한 5, 6년 정도 걸리죠. 어프로벌 기간이 6년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8년 내지 15년에 5억 불 정도 드는 게 시약 개발이죠. 시약 개발. 디스커버리는 이제 맨 처음에 타겟 아이덴티케이션 앤 밸리데이션을 해야죠. 어느 타겟을 할 것인가. 어느 타겟.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우열제다. 어떤 사람은 피가 엉겨갖고 죽는 사람이 있죠. 핏줄이 터지고 있어갖고. 그러면 피가 엉기지 않겠다. 피가 응고되는 거를 방지해야 되죠. 그러면 피가 응고되는 메커니즘이 쫙 있죠. 트로빈이 맨 처음에 팩터 테레이가 어떻게라고 그다음에 트로빈을 나와서 트로빈이 직접 작용해서 혈액 응고로 혈액 응고를 시킨다.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에 트로빈을 갖다가 이리미션 해갖고 혈액 응고를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꼭 우리가 있는 팩터 테레이를 이리미션 해갖고 혈액 응고를 방지한다든지 그러면 그 엔자임을 블록해야 되는 거죠. 그 엔자임이 이제 드럭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런 엔자임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연구해와서 밝혀진 한 500가지 정도 되고 앞으로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이게 이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면은 그 타겟이 5,000개 내지 10,000개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시각 타겟이 많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또 신약을 무조건 창출을 했죠. 이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런 엔자임을 잘 조합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요새는 케미칼을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를 갖고 그 엔자임 우선 분리 정제를 해서 그 엔자임 액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는 에세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걸 아주 하루에 몇만 개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수십만 컴파운드를 한 2, 3년에 한번 스크린이 하듯이 개발적으로 정확히는 않아요. 그러나 0.1% 내지 0.01% 확률로 10만 개를 하면 한 100개 정도의 히트가 걸리죠. 그런 그거를 점차 옵티마이제이션해서 개발 소모를 만들고 쭉 개발 전산 인사공학을 하는 그런 주체가 현재 신약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컴비너토리얼 케미스트리 하이드로프 스크리닝 이용을 해갖고 미들을 발굴해내죠. 지금은 머리 써갖고 이렇게 막 처음부터 합작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 수십만 개서 대강 걸러내요. 그걸 갖고 스트럭처 액티비티 릴레이션십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고리적 구조를 갖고 자꾸 디버타이제이션해서 약효적으로 복선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을 그렇게 해서 만들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약효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독성도 봐야 되고 PK, 파고키네틱스, 약물 동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세 팀이 머스트 인버브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컴파운드를 만들면 빨리 어린 톡시콜로지를 하고 이
PK, 목속에서 어떻게 촉수분포 배설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부작용도 없고, 독성도 없고, 이 몸에서 촉수분포 배설이 아주 옵티멀한 게 나오면, 그때 개발 후보를 만듭니다. 끊임없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니까. 이 대개 크라이티리아를 적어 놓는 거죠. 액티비티는 맨 나눈 걸 분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독성 어느 정도 해야 된다. PK 비헤이어는 드럭 인트랙션도 없고, 푸드 인트랙션도 없고, 관광지도 길어야 되고, 이런 크라이티리아를 정해놓고, 그게 유지가 되는 데까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전임상을 아까 얘기한 4가지를 하고, 임상 1, 2, 3단계를 거쳐서 하는 게 이제 치약 개발하는 프로가 되겠습니다. 요거만 얘기하려면 1시간 걸릴 것 같아서 대충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키 테크놀로지는 디스커버리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커뮤니토리얼 케미칼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사도 돼요. 그러니까 커머셜이 어웨이러블한 라이브러리를 사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아주 랜덤하죠. 그러니까 포커스드 라이브러리는 그러니까 자기 팀 내에서 요런 구조가 요런 그 진정시에는 좋은 스타트를 알게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거를 제대로 많이 합성하는 수백개 수천개 수만개. 그럼 그거는 어느 특정 그 테라피 쪽에 어떤 특정 타겟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구조를 쭉 만드는 그 포커스 라이브러리라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사서 모으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엄청나게 합성을 해서 대개 수십만 개의 케미칼 컴파운드를 갖게 되는 게 요새 추세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포 스크리닝은 이런 기기를 이용을 해서 하루에 수만 개씩 그냥 아주 스피디하게 스크리닝해서 그 타겟 엔자임하고 약하고의 그 인트랙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 결합해서 이 액티비티를 인비트로에서 나타내는 것을 찾아내는. 그 다음에 더 그 바이오케미칼 에세이를 더 이제 스크리닝하고 더 정확한 에세이로. 그 다음은 동물을 이용해서 이제 효과를 더 보는 하이퍼 스크리닝. 그 다음에 키모 인포메틱스는 이런 수십만 개의 컴파운드를 핸들링하고 하루에 수만 개씩 프로세싱 해야 되니까 모든 게 컴퓨터라이즈 되지 않는 아닙니다. 30만 개의 라이브를 갖고 있다 보면 30만 개의 구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번호 인포는 구조가 어떻게 된 컴파운드고 어떠한 스니프라는 거를 다 인포메이션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모 인포메틱스, 바이오 인포메틱스하고 같은 얘기죠. 바이오로지컬 시스템은 다 인포메이션을 넣은 게 바이오 인포메틱스고 거기서 데이터 마이닝하고 관리하고 있는 게 바이오 인포메틱스. 여기 케미칼을 하는데 키모 인포메틱스. 그럼 에세이 디벨롭먼트, 모레큘러 바이오로지 다 초반에는 바이오로지가 메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타겟이 어떤 질병을 유발한다, 메커니즘 질병은 다 바이오로지에 한 100%. 타겟 아이덴티케이션, 밸리데이션 다 바이오로지가 하고, 그 다음은 에세이 시스템을 디벨롭해있어. 그러면 엔자임을 처음에 만들어갖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엔자임을 대량으로 만들어갖고, 에세이 시스템을 디벨롭해있어. 에세이 시스템은 통과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엔자임, 이뮨 에세이 하는 방법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하이드로포스만 해야 되는 거죠. 기기적으로 로보틱스가 오토매틱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머리를 만들어야 되고, 공통적으로는 오토메이션이 안 되는 엔자임 에세이 방법도 있죠. 그런 건 하이드로포스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초반에는 바이오로직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요즘은 크게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키모 인포메틱스가 있고. 그 다음에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여기서 힌트가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메디시널 테크닉스가 합성하는 사람들. 한 프로젝트에 조그만 프로젝트 같은 한두 명이 큰 프로젝트라든지 대여섯 명이 있죠. 그 다음에 스트럭처 하는 사람은 요 엔자임, 아까 타겟 단백질의 스트럭처를 규명해야 요게 케미칼, 요게 액티브 사이트고, 요걸 갖다가 케미칼을 만드는 경우를 딱 부각하면 요게 액티브가 없어진다. 스트럭처, 3차 구조를 밝혀내야만이 어느 게 액티브 사이트고, 그 사이트를 잘 부각하려면 요 케미칼 컴파운드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요거를 잘 생각해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요
스트럭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라피, NMR 이런 거를 통해서 4대 단백질의 스트럭처 규명하는 게 또 엄청난 그런 거고, 이런 거가 전문가는 벤처에서도 꽤 많죠. 그 다음에 파워콜로지, 아까 약효 검색해야 되고, PK, 파워콜로지, 몸안의 약물 검색, 프리리미너리 톡시콜로지, 이런 게 패러렐하게 병행돼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만족돼야만 개발 후보로 넘어가요. 디벨로프먼트 PK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정확해야 되죠. 그 다음에 파워콜로지, 약효 테스트, 톡시콜로지. 톡시콜로지는 보통 2, 3년 걸리죠.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거는 뭐 보통 제너럴 톡시콜로지가 있고, 또 특수독성은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인 여성이 그 생식 능력이 없어지나 이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수태 능력이나 생식 독성이나 뭐 항원성, 발암성, 뭐 특수독성도 엄청나게 나오죠. 일반 독성은 뭐 급성 독성, 한 번 엄청나게 뭐 1000대 도수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아구성, 3개월 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성 독성, 6개월 유지없이 그런 게 많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리서치, 일상이라는 포뮬레이션. 약품 주사제, 뭐 알약 말약 먹는 거, 이 포뮬레이션을 잘. 왜냐하면 약효 좋은 케미컬 컴파운드는 복잡한 구조라 솔리드가 엄청나게 낮고, 되게 볼뱅이 갖다 주고, 감철 갖다 먹지가 않으니까, 물에. 그런 이런 거가, 물론 합성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여러 가지 그 구조 연구를 통해서 솔리드 올린다고 해서 솔리드 올리면 약효가 떨어지고 이런 식이니까 되게 좋은 약은 솔리드가 나온 거예요. 그 솔리드를 포뮬레이션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디벨롭 만들어지진 않는 케미컬 합성 만들어야 되고 스케일업 해야 되고 파이럿 플랜트 오퍼레이션 해야 되고 GMP 뭐 이거 다 해야 되고 매니팩처링 퀄리티 어슈런스 레귤러토리 어피어스 퀄리티 컨트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렇게 다 들어가야 디벨롭가 되죠. 약으로 개발하는 거고 앞에는 신문지를 창출하는 거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되게 프랙티컬한 얘기를 했고 요거는 이제 되게 미래의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죠? 5분, 10분?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 지노믹스 프로테믹스 그냥 넘어갈게. 이거는 이거 자체가 어떤 프로덕트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툴의 툴. 그러니까 요새 지노믹스 프로테믹스 연구하는 분들 다 공부를 따는 게 어려워요. 그 정도는 굉장히 popular한데 왜 popular하냐? 신약의 소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약이에요. 이 신약이라는 거는 뉴 케미컬 그러니까 스몰 몰레큘 될 수 있고 라지 몰레큘이 될 수 있죠. 아까 리커버넌트 프로테인이 알고 있는 건 해결했다. 이제 모르는 거가 나와야 돼요. 더 좋은 효과가 있고 이런 거. 그거를 발표하는 게 이 지노믹스 프로테인믹스 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방식이 수백 년 연구했지만 알려져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인체의 신비를 규명해내는 궁극적인 목표는 약 개발하는 대학입니다. 약 개발. 이게 다 되면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툴이고 약 개발 아까 얘기한 것들이 다 이제 그 스타트가 되는 거지. 그런 의미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유전자 구조는 다 밝혀졌다 해야죠. 그러면은 뭐 어프메트리스 DNA 칩 같으면은 우리가 4만 개로 4만 개 휴먼진이 뭔가 다 심어져 있어요. 칩 하나에. 그러면은 우리가 환자 샘플하고 정상 샘플을 DNA, RNA를 추출해갖고 그 칩에다가 발현시켜서 그러면은 정상 유전자가 발현되는 양상하고 환자 샘플이 발현되는 양상이 다르죠. 그러면 어떤 유전자는 암 환자 샘플은 어떤 유전자는 노말보다 5배 이상 발현이 높다는 거죠. 어떤 유전자는 5배 이상 발현이 낮다는 거니까 아니 템포레이션 디스플레이가 한다. 거기서부터 하루가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하고 환자 샘플하고가 어떻게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거가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부터 규명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옛날부터 모든 데이터가 이제 바이오인포메트릭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또 알려진 건지
새로운 건지 그때부터 발견되기 시작해서 모르는 부분들 그때부터 밸리데이션 하는 것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발견되고 그래서 진작에 오래 걸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게 밝혀지면은 아주 언론, 그리고 지금 희귀병 같은 것도 원인이 밝혀지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심리주와 단백질 백신은 모든 진단시약에 타겟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몰랐던 타겟이에요. 모든 타겟은 특허화가 가능하고 유전자 구조는 특허화가 안 되게 돼 있죠. 지금 그렇게 정리를 내려줘. 스탑수 규명하는 건 특허가 안 되고 꽝수까지 규명하면 그 다음 특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1개월도 안 하면 모든 타겟은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세스가 문제고 지금 타겟은 everybody 할 수 있는 거죠. 컴파운드만 다루면 되는데 앞으로 새로운 타겟은 제 아무리 좋은 컴파운드를 여기에 리서치는 시작을 못해도 이제 타겟을 걱정하니까 단백질을 만들면 벌써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이런 것들이 드럭 디벨롭먼트 해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톡스코로 자려면 동물 수백 마리 죽여가면 되고 약속했을 다 동물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모든 진에 어떠한 약효가 있으면 진 발현이 어떻게 이상한 타입으로 발현되는 그런 게 다 스타디가 되면 그런 거 안 하면 그냥 프로테인 발현이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유전자 발현이 어떤 타입으로 발현이 되는 약효가 있고 그런 게 발견이 되니까 먼 훗날 얘기일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로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발전한 다음에 신약 개발은 이런 것들이 다 가미된 그런 되는 거죠. 현재는 지금 아주 신약 디스카버리 디벨롭먼트가 현재는 아주 컨벤셔널한 건 많이 하지만 향후 10년 후 정도 되면 동물을 이용해서 톡스콜로지 안 하고 지노믹스 이용해서 할 수도 있죠. 10년 아주 야금야금씩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이것도 지나가고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제닉까지 애니멀, GMO 얘기 많이 들었죠. 이거는 아까 리컴비넌트 DNA 테크놀로지는 식물, 동물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작물의 유용한 방향으로 변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뭄에 리지스턴트한 작물을 개발하면 가뭄에도 한가닥을 잘 곡식을 생산할 수 있을 거고 해충에 리지스턴트한 플랜트를 만들면 농약 안 써도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있죠. 허비사이드 리지스턴트 작물이죠. 작품은 사람품을 불러서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허비사이드 왕창 뿌리고 그 타겟 식물만 허비사이드 리지스턴트하게 만들면 나무는 다 죽고 우리가 타겟하는 작물 옥수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호흡을 쫙 뿌리고 그냥 허비사이드 쫙 뿌려버리는 다음에 후황을 하면 되니까 페스티사이드 리지스턴트한 작물, 환경 내성, 특정 영양소 보강 작물 동물의 생존 개량도 가능하고 동물의 유전자 조작해서 동물 젖에서 리컴비넌트 프로테인 만든다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는데 이펙트하라고 하지 않고 포텐셜은 농업 분야의 이용이 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할 텐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싫어하죠. GMO 옥수수 다운은 하는데 세이프티, 단기 세이프티는 아무 문제가 없죠. 10년, 20년, 100년 먹었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음식한 거지 사이언티피컬리는 별 문제가 없죠. 왜냐면 잔류 DNA가 조금 터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 소화됐거든요. 잔류로 먹고 세이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거는 그렇다. 쥐테로피는 한마디 얘기하면 아까 단백질 제제는 단백질을 그냥 주사해갖고 그게 치료 효과를 내는 거고 쥐테로피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쥐를 넣는 거죠. 뭔가. 그럼 그 쥐이 단백질을 생산해서 치료하게 되는 건데 이건 아직 치료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쥐를 우리 휴먼에 넣어서 발현을 시키려면 바이러스 벡터에 넣어갖고 바이러스가 크로모솜에 붙어서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래서 인사하기 전에 펜실베니아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다른 나라로 죽었죠. 인사를 하다가
그래서 조금 주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플라스미드의 요 유전자를 넣어갖고 플라스미드를 딜리버리 하려면 딜리버리가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임시방편, 그냥 레플리케이션이 계속 안 되니까 집어주는 만큼만 잠깐 프로테인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그 레플리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러시고, 그런 여러 가지 딜리버리 문제라든지 바이러스 벡터를 바이러스 벡터는 바이러스 벡터대로 문제가 있고 플라스미드 벡터는 플라스미드 벡터대로 딜리버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용화는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죠. 이게 대부분 모든 그런. 그 다음에 셀 테라피는 한마디에서 유전자가 제일 밑에다는 단백질, 그 다음에 세포를 아예 집어넣자. 세포, 그리고 기관세포, 요새도 스템셀이 굉장히 유행이죠. 스템셀이. 그러니까 헤마토포아틱 스템셀 그러면은 블라드를 만드는 모세포가 되죠. 그 모세포에서 백혈구로 분화가 되고 적혈구로 분화가 되고, 백혈구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뉴트로필에서부터 대형까지가 되고 적혈도 있고 이런데, 오리지널 세포는 같은 데서 출발하는 거죠. 혈액원 모세포에서 그게 해서 백혈구로 가고 백혈구 유포구에서 대형까지 가고 또 적혈구로 가고, 그러니까 그 모세포를 우리가 기관세포를 대양을 해갖고 우리가 몸에다 넣어주면 지금 백혈병 환자들이 볼수이식을 하죠. 볼수이식을 하는데 자기하고 맞는 타임이 아니고 이뮨 리액션 때문에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한데 자기 세포를 대양해갖고 자기 볼수를 대양해서 밖에서 대양해갖고 넣어주면 제일 간단하죠. 그런 게 아니면 우리가 인슐린을 만드는 게 이제 췌장에 있는 아이의 세포에서 만드는데 그 세포를 아예 밖에서 대양해갖고 그게 잘 기능을 해주면은 인슐린이니까 아니면 지가 알아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그러한 세포. 그 다음에 뉴런 세포는 죽으면 절대 재생이 안 되는 게 요 뇌세포죠.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고 참 줄어든 게 뉴런 세포가 몇십억 개 나오는 게 하루에도 수십만 개씩 나와요. 절대 재생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유로세포를 생산할 때는 이 신경세포 같은 거를 아예 그냥 주입을 해버리면 세포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한 거를 이제 포텐셜이 어마어마해서 요새 스템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키 테크놀로지, 이제 볼수세포, 헤마토포아틱 스템셀, 메센카이머 스템셀 엔리치먼트, 그러니까 이게 엔리치먼트를 하고 엑스비보, 그 체외에서 익스텐션, 증폭시키는 기술, 증폭시킨 다음에 각 세포로 분화가 돼야 되죠. 분화 기술이 제일 지금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면 백혈구 모세포로, 혈액 모세포에서 또 백혈구로 분화되고, 적혈구로 분화되고, 한 분리층에서 각각 펑션이 다른 세포로 분화되면 바로 분화 유도 기술이 중요해요. 이런 거는 아마 이 그로스 팩터 이런 거를 잘 퍼뷰메이션하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는 컨셉만 있냐. 관련 엑스비브 익스펜션하고 컬처, 스케일업 이런 기술이 엔지니어가 많이 할 수 있죠. 이것도 만드는 다 GMP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매니저들이 있죠. 바이오캐탈리스트. 아까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컨벤셔널한 바이오테크놀로지는 협적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다 모태가 되고 나요. 왜냐면 이코노믹스 때문에. 이코노믹스는 왜 그러냐. 바이오 프로세스는 이레비터블리 비싸죠. 왜냐면 엔자임 프로세스, 엔자임은 아주 특이성이 있지만 엔자임 자체가 비싸고, 그 다음에 또 수명이 잘 모릅니다. 비쌀 뿐도 한계가 비싸죠. 그 다음에 성능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 모레큐러 바이오로직에 하도 발전을 해서 지금은 그 엔자임의 성능을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엔자임은 다 단백질인데, 단백질 아까 우리 컴퓨터 DNA, 프로테인 이런 거에서 지 마음대로 조작하거든요. 그 DNA 셔플링 기술에 의해서 단백질 구조를 마음대로 바꿔요. 그래서 그 성능을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뭐 20만 배까지 올렸으니까 그러면 프로세스가 싸지죠. 비싼 프로세스가. 지금 여기 미국에서도 케미칼 프로세스에 공해를 많이 유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케미칼 프로세스, 바이오 프로세스를 바꾸자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죠. 2050년까지 모든 2050년이니까 뭐 잘 모르지만 50% 케미칼 프로세스를 바이오 프로세스로 바꾸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엔자임 바이오 카탈리스트를 잘 이볼루션 시켜야겠죠. 여기서 키 테크놀로지는 TFT 엔자임 이볼루션이죠. 포텐셜은 카이럴 컴파운드를 만들 수 있고, 왜냐하면 스페시픽하니까 엔자임을 해주는 효소 성분 향상으로 많은 과학기술로 스프링 프로세스 대체할 수 있고, 유수 폭포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인터넷을 역할을 10만 배 올리는 거를 누가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 테크놀로지는 디액티드 엔자임 이볼루션입니다. 어떤 엔자임이 있으면은 그 성능을 수십만 배, 수천 배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엔자임을 계속 모임화해 하는 스타일. 뮤테이션 시킨 다음에 스크리닝 하는 겁니다. 디액티드 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뭐다. 액티비티를 올리는 거라고는 뮤테이션을 랜덤하게 팍 시킨 다음에 액티비티 측정을 해서 제일 좋은 걸 골라내고 또 뮤테이션 시키고 또 좋은 걸 골라내고 그렇게 쭉 하면은 수십 번, 수백 번 하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런 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거는 모레큐러 바이올로지적으로 해서 옛날은 랜덤 뮤테이션인데 지금은 좀 체계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고 스크리닝 하려면 하이트 수술을 해야 되죠. 하루에 몇십 개씩 달고는 안 되니까 하루에 몇만 개씩 달고 오게닉 케미스트리도 있어야 되고 아주 이건 이제 되게 컨벤셔널한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업스윙은 뉴 테크놀로지지만 그 다음에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은 이제 그 펑셔널 지노믹스라든지 미생물에 아까 그 드럭의 뉴 드럭을 디스커버리한다 이런 미국학에서 제공하는 거는 휴먼 지노믹스, 휴먼 포텐스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부터 미생물을 이용해서 뭐 시트릭 애시드를 만들고 뭐 아미노산도 만들고 뭐 효소를 만들고 그랬는데 아미노산 만들려면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을 옛날에 했죠. 왜냐면 아미노산을 좀 만들었는데 이 아미노산이 요 패스웨이로 가고 저 아미노산이 여기로 가니까 요 같은 모임에서 와서 물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쪽을 깎고 깎고 이쪽이 많이 나오죠. 그런 식의 매니플레이션을 했는데 지노믹스, 프로테인믹스 이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되면은 그 미생물의 모든 메타볼리즘이 100% 다 알게 되죠. 그러면은 어디를 블락하고 어디를 뭐 이쪽으로 유도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상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밝혀지니까 이러한 이 뉴 테크놀로지, 지노믹스, 프로테인믹스를 이용해서 미생물 메타볼리즘을 완전히 이해해갖고 모레큘러 바이올로지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죠. 패스웨이가 엄청나게 많죠? 뭐 수만 개 이렇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뭘 블락하고 뭐를 이렇게 해서 좋은 유용한 물질을 로우 코스트 하이니스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 하게 되면은 옛날 정통 바이오텍이 이제 몰락한 게 이코노믹스 때문에 몰락했는데 이런 게 다 밝혀지고 아주 옵티마이즈 하면은 아주 더 좋은 거를 더 싸게 만들 수 있는